네, 안녕하세요. 영상 지난 시간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루소가 낭만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계몽주의 철학자였지만 그의 사상 자체가 이러한 어떤 낭만주의를 나오게 만드는, 낭만주의가 태어날 수 있게 만들었던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 개인의 주체성과 자연과 인간 자아의 이런 결합을 통해서 낭만주의의 어떤 그런 징조를 보였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루소가 칸트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임마누엘 칸트 경우에는 되게 혁명적인 인물이라고 많이 불리죠. 실제로 뭐 이렇게 혁명을 수행했다 이런 거라고 하기보다도 이 계몽주의의 어떤 계몽주의의 추종자, 그리고 계몽주의의 어떤 신봉자적인 특징도 있었지만 이 낭만주의를 탄생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했던 또 다른 2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칸트는 이제 관념론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관념론 속에서 이제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 칸트의 관념론이 바로 이러한 낭만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는데, 이 인식론, 이 사물을 어떻게 인간이 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낭만주의적인 요소를 이제 집어넣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가, 무엇으로부터 알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게 사실상 이 칸트의 대표적인 저서인 순수 이성 비판에서 나왔던 핵심적인 부분이죠. 자, 이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얘기했던 거는 인간 정신 속에 범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그냥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정신에는 범주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공간이라던가 시간, 그리고 원인, 결과, 이런 것들에 이러한 범주가 있고 카테고리가 있는데, 칸트는 이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러한 우리가 외부 세계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외시키고 나서 우리의 머리, 즉 우리의 지성이 인식 속에 남아있는 것만을 따로 이제 구별해서 봤을 때 무엇이 남아있는가 했을 때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은 절대 따로 떼어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외부 세계를 지각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머리에 일종의 선엄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이거는 이제 아프리오리라고 부르는데, 우리 경험 이전에 이러한 이 카테고리가 이미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아프리오리적인 것에서 우리가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너무나 혁명적인 개념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칸트 이전에 영국의 이제 경험론적인 이러한 철학자들은 뭐 로크라던가 이런 사람들, 베이컨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으로부터만 어떤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의 뭐 단정짓다시피 얘기했어. 그러나 칸트는 이러한 경험론적인 영국의 사고방식과 나중에 이제 독일의 합리론이 나오는데, 이 독일의 합리론적인 것을 통합시키는데 이것을 바로 이러한 선엄적인 아프리오리라는 이 영역 자체를 설정하면서 통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칸트가 또 뭐 물 자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이성만으로서 우리의 순수 이성,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은 순도 100%의 이성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 물 자체라는 이 개념을 상정하는데, 이것까지 나가게 되면 이건 낭만주의에 대한 어떤 설명이 아니라 철학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칸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인식에 부분적 책임을 지닌다고 합니다. 부분적 책임을 지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부분의 존재에 일부분적 창조자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다. 자, 이건 그냥 칸트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토대로 봤을 때 칸트라는 인물이 관념론자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자, 일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칸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험론에서 뭔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관념적으로 뭔가를 파악하는 느낌이네요. 그러면 관념론자라고 단정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뭐 제가 입이 부르트도록 얘기했던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대해서, 자, 모두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무슨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현실에 대한 것을 관념화 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고전주의도 낭만주의도 현실을 관념화 시키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 고전주의는 뭐라고 관념화 시켰죠? 비례, 균형, 이상과 같은 이런 절제와 같은 것들로 관념화 시켰었고, 낭만주의는 어떻게 현실을 또 관념화 시켰어요? 그죠? 뭐 감각이라던가 뭐 환상 이러한 것들로 어떤 뭐랄까 초현실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부여하는 것들로 한마디로 이제 이것을 관념화 시켰었죠. 그래서 이런 고전주의적 요소와 낭만주의적 요소 둘 다 관념화 시키는 특징이 있는데, 자, 이러한 관념론적인 부분에서 이 낭만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이제 고전주의에서 이어져 가면서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칸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보면은 칸트가 어떤 관념론적인 이러한 주제를 집어 던졌다라는 것, 지금까지 이제 이 가시적인 세계에 대한 해석으로서, 그리고 계몽주의의 어떤 문제아인 어떤 낭만주의의 태동에 어떤 기여했던 제2인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하면 되고, 순수이성 비판에서 관념론적인 문제를 제시했다라는 거, 단순히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외부 세계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 카테고리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인식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봤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념론이 그럼 뭔데? 관념론이 뭔데 그렇게 칸트가 관념론 거리냐 하면은 유물론하고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자, 유물론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어떤 진료라던가 물질이라던가 그 운동만이 세계에 존재한다라고 봤던 게 유물론인데, 이거와 정반대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관념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현실 저편에 뭔가 형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서양 철학 중에서 유명했던 사람이 플라톤이 이러한 이제 거의 뭐 시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칸트는 그래서 이러한 고전적인 전통, 플라톤적인 전통에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관념론자라고 또 부를 수도 있어요. 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세계 저편의 형체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 자체로 상정을 했잖아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바라보는 이 가시적인 세계하고 구분지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왜 낭만주의와 이 칸트가 관련이 있는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그냥 경험으로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단순히 이게 뭐 낭만적이고 우리의 뭐 환각이라던가 상상까지 들어갈 여지가 없어. 근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칸트를 낭만주의의 어떤 태동기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인물로서 계몽주의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낭만주의 사상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지식의 주관적인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칸트의 이러한 비판적인 관념론은, 순수이성 비판과 같은 것들은 이 몇 세기 동안 이루어졌던 경험적인 이러한 생각들을 어떤 뒤흔들 수가 있었던 거지. 카테고리를 이제 상정하면서. 그래서 동시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지성인들이라든가 당대 학자들이 이런 얘기예요. 토마스 드퀸시라는 사람은 칸트의 지성 자체가 양분화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파괴되었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이네, 당시에 이제 독일의 시인이죠. 하이네는 자, 독일 철학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비판을 하냐면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단순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예. 자,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자, 이 독일 철학이라는 것은 이 프랑스 혁명에서 뭘 추구했죠? 뭐 자유, 평등, 박애, 그죠? 뭐 인간의 뭐 주관성, 뭐 해방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잘 안 나오네요. 이거 아래쪽이라서. 자, 어쨌든 자유, 평등, 박애, 인간의 주관성 이런 것들을 해방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독일 철학은 뭐라고요? 이러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일종의 너무 현실과는 거리가 먼 그냥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의 독일의 이러한 낭만주의적인 요소에 대한 비판을 또 던지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칸트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낭만주의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칸트의 이러한 관념들은
에드먼드 버크라고 있어요.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이제 또 영향을 줬어요. 여기서 이제 뭐에 영향을 줬냐면은 에드먼드 버크에게 미학적인 요소에서 영향을 준 거야. 자, 조화하고 비례 같은 것들이 고전주의적인 특징이었어. 그죠? 고전주의적인 특징이었는데 조화와 비례를 통해서 질서 정연한 감각을 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고전주의에서 미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부재한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화라던가 비례, 이런 고전에서 미라고 추구했던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떻다. 이게 부재 자체가 즐거움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에드먼드 버크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숭고한 것이라고 얘기하며 이것과 대조시킨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위험이라던가 고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한 칸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지진이 있죠. 요즘 이제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 지진이라던가 인간의 불행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있어. 근데 지진과 불행이라는 이런 재앙적인 요소가 한 칸 떨어져 있는 거야. 여러분들로부터. 자, 그러면은 이거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좀 악마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게 변형되는 거지.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적당한 변형과 거리감이 이러한 불행과 지진이라든가 고통 같은 것들이 일종의 뭐랄까, 어떤 즐거운 의미의 공포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낭만적 요소거든요. 왜 낭만적인 요소인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을 쭉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러한 뭔가 불규칙성, 아까 말씀드렸던 조화가 아닌 부조화, 그리고 불규칙성 같은 것들은 어디에 존재하든지 간에 결국 이러한 부조화 불규칙성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버크의 입장입니다. 자, 인간에게 죽음이 예정된 존재라는 이러한 것은 근원적인 공포를 가져다 주죠. 생로병사를 떠나서 인간이 죽음이 예정된 존재라는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상기시킬 때 뭐예요? 두려움이 올라온단 말이야. 이러한 예정된 존재라는 두려움은 일종의 숭고함을 유발시키고 이러한 숭고함을 통해서 어떤 미학적 가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짜릿함, 그리고 이러한 미학적 가치는 근데 역설적으로 내가 이것과 근접해 있지 않음으로써, 달라붙어 있지 않음으로써 여기서 가치가 나온다라는 거죠. 대리만족이 나온다는 거야. 자, 이게 낭만주의 미학에서 에드먼드 버크가 찾아낼 수 있었던 숭고함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숭고함에 대한 관찰은 결국 상상력이라는 것을 상상력이라는 것들, 낭만주의에서 상상력을 빼놓을 수 없잖아. 감수성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 이성에 희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무한한 상상력이 이성의 틀 안에서 희생되도록 강요되고 있다고. 어디서 강요되고 있겠어요? 사실상 계몽적 요소에서 강요되고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숭고함이라는 것 자체가 주체에서 일어나는 돌발적 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숭고함이라는 것은 그동안 뭐였어? 고전주의 미학에서 철저히 절제되고 정제되어 있던 것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낭만주의 미학으로 오면서 숭고함이라는 것은 주체 안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뭔가 변칙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고전적 숭고함의 의미를 박살내버리죠, 낭만주의에서.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비이성적인 요소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극단적인 감각, 공포, 두려움, 죽음에 도달했을 때, 무질서에 직면했을 때 창조되어지는 그런 어떤 예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예찬했다라는 거예요, 낭만주의가. 자, 그래서 이렇게 낭만주의가 칸트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버크 말씀드렸고 하이네 말씀드렸으면서 왜 이렇게 이어져 왔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 연장선상이 바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독일 낭만주의까지 쭉 이어져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18세기 후반에 독일 낭만주의는 이 민족적 정체성하고 결합을 해요. 자, 이 독일 민족, 위대한 아리아의 민족은 뭔가 다르다. 그래서 이 노력과 절대 분리할 수 없어. 독일 낭만주의는 민족적 정체성하고.
자, 독일은 왜 그랬냐면은 당시 프로이센이 또 나중에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아직 통합이 안 돼 있는 상태야. 프로이센이 통합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작은 국가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독일인이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유 가능한 것이 없었어요.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통일된 예술 양식이 없었다고. 통일 양식이. 자, 프로이센이 가장 큰 국가였고 나머지 찌랭이들은 전부 다 분리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영감을 줄 수 있는 것도 없었다. 자, 이런 독일의 특수한 18세기 말의 상황에서 자, 독일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독일의 작가라던가 사상가들은 이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던 신고전주의라던가 계몽주의 같은 것들 이거 다 어디서 태어난 것들이에요? 프랑스의 유산이잖아. 프랑스의 유산을 어떻게 했어요? 자, 이런 것들에 자꾸 우리가 굴복하고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임이 너무 싫은 거야. 우리의 전통적인 게 아니고 우리는 분열되어 있는 한마디로 국가란 말이야. 작은 국가들인데 이 프랑스의 유산인 신고전주의, 계몽주의를 그대로 이식시켜 오는 것들이 굴욕적이라고 굴복하는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사상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태종된 거예요? 민족성이 왜 중요한가? 이것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와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인 굴종이 어떻게 돼요? 나폴레옹이 침략하면서 나폴레옹이 독일을 침략하잖아. 1806년에 보나파르트가 그죠? 보나파르트가 독일을 침략하면서 정치적인 굴종까지 가버립니다. 이러면서 민족주의자들은 회의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는 여기서 옛날에 우리 독일의 어떤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에서 독일이 다른 나라들을 앞서갔던 그 위대했던 시기, 그 시기인 언제예요? 그게 중세, 르네상스, 이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영광, 이 영광을 되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래서 계몽주의를 쫓았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인간 역사의 보편성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낭만주의 때 이 당시에 나타났던 그런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보편성에 독일 민족이 주목했는가? 이 당시에 우리의 영광을 되찾자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역사의 보편성에 주목한다는 것은 무슨 역설적인 게 아니라 어떤 깊이 있는 의미가 있냐면 결국 이 시대가 다시 도래한다라는 그러한 일종의 희망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편성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닮았다 똑같다가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신성 로마 제국의 이 역사가 인간의 이러한 보편성, 역사는 다시 도래한다, 회귀한다라는 것에 호소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런 보편성에 대한 신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독일의 분열이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왔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이제 영상 한번 찍었었는데 독일의 역사가 누구였지? 폰 헤르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독일 고유의 어떤 문화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독일의 이러한 어떤 문화적인 르네상스, 우리 이러한 신성 로마 제국 시대처럼 위대했던 때로 돌아가자, 그만 분열하자, 서로 싸우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은 결정적인 원인은 뭐였냐면은 루소의 원시주의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이어지는지 아시겠죠? 왜 루소의 그런 낭만주의적 사조가 독일에까지 이어지는지 아시겠죠? 루소의 이런 원시적 회귀, 고귀한 야만인 이러한 것들이 이 독일 사람들한테는 신성 로마 제국에까지 확대가 돼버려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원시적 경향을 가져오자라고 생각이 됐던 거예요. 자, 헤르더 같은 경우에는 칸트의 제자였어. 칸트의 제자였지만 칸트의 이러한 어떤 보편성에는 근데 오히려 동의하지 않았어. 신기하죠? 자, 헤르더는 언어랑 사고랑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민족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지 언어 따로, 생각 따로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언어를 잃어버리면 사실상 생각도 잃어버리는 거고 문화도 잃어버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헤르더는 언어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언어가 생각의 본질이라는 거지. 사색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뭔가 사색하잖아요, 살면서. 근데 이게 언어라는 게 없으면은 진행이 안 된다라고 봤던 게 헤르더입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헤르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기적 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기적 형식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